자, 오늘 방송은 현실적 퇴직 사유에 관련돼서 한번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법에는 현실적 퇴직을 하는 경우 손비요건의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현실적 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 퇴직의 반대는 뭘까요? 현실적의 반대는 비현실적 퇴직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내가 재직하면서 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어느 게 해당해? 그럼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그냥 퉁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인에서 현물이 됐든 현금이든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실제 지급받지 않고 중간 정산을 받게 되면 이거는 중간 정산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가지급금이 돼버리는. 법이 정한 퇴직의 범위는 뭐가 있냐?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원은 꼭 등기 임원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실질을 본다는 거예요. 직무의 실질을. 근데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임원의 포지션을 줄 사람이면 등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네. 근데 상대가 등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등기 임원이 되면 뭔가 역할에 비해서 역할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책임의 문제죠. 뭐 은행에 연대보증도 서야 되고 각종 무슨 이행보증에 대해서 등기 임원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싫은 사람들. 그렇지만 임원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등기 임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내 임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장, 사장, 부사장 등등등등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이게 이사예요. 그 다음에 감사, 그 밖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퇴직일은 이제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로 이렇게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현실적으로 대표님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뭐 직원으로 있던 부장을 임원으로 시킨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대신에 직원 때의 퇴직금은 정산을 보통 해주고, 그런데 상근으로 돼 있던 임원을 비상근 임원으로 바꾼다. 이것도 되게 좀, 이게 대기업이나 실제 이제 이사회나 이런 기능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법인들, 소규모 중소가부족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상근 임원이 그러면 매일 출근하다가 출근을 3일만 하고 아니면 뭐 한 달에 2번만 하는 이유로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임원의 역할을 하지 않냐? 그렇지 않잖아요.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은 대표회사가 아니니까 도장을 안 찍었지만 전체 사업 구도상 그 비상근 임원이 실질적인 소유자겠네. 지분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퇴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현실적 퇴직 사유를 보지 아니하는 얘기도 다소 존재한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 직제, 정결권의 범위,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말 비상근이구나 라고 입증 가능한 에비던스가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증 가능하고 그걸 입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무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오너라기보다 그 오너가 아닌 일반적인 이제 임원을 얘기하겠죠. 정년이 정해져 있는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촉탁직이나 아니면 뭐 자문령 이렇게 재위촉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임원에 준하는 거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현실적 퇴직이 될 수 있다. 임원의 조직 변경을 통해서 퇴직한 때. 아까는 제가 그 상법상의 조직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합병이나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해서 퇴직한 때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병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합병되는 회사, 합병으로 네. 없어지는 회사의 임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퇴직을 하고 네. 합병하는 회사, 임원으로 가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계열사가 있다면 자녀를 그 계열사 임원으로 발령을 내는 것도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일 수 있고 그렇죠? 아니 실질적인 퇴직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완전히 퇴직을 하고 가는 거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이런 분할 행위를 한 거예요. 대표이사가 분할을 하고 분할로 인해서 신설된 회사가 있겠죠. 네. 자, 신설된 회사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가고요. 이 분할하고 존속하는 회사는 이제 자녀가 맡는다. 그러면 이 신설 회사로 갈 때 대표이사는 퇴직금 정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 현실적 퇴직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 정산 자체의 목적이 더 크다면.
세법에서 정한 장기 요양의 조건은 본인 포함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부모님도 해당이 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가 이제 뭐 내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겠죠. 세법엔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과 실질이 있습니다. 형식이 실질을 지배할 때가 있고요. 실질이 형식을 지배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이 지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질병치료 또는 요양, 근로자 같은 경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의 3개월 이상 질병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 질병이 네. 암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 3개월 이상 질병이 치료한 경우면 약간 크리티컬한 병 아니겠냐. 이건 통원 치료는 아닌 건가요?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암 환자도 통원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렇죠. 특히 요즘 뭐 연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네.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예규에 보면 항상 뭐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이 네네. 보통 이제 예. 장기 요양을 하지 않겠나. 네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세법에서는 네.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지병 치료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근로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의 그냥 중증이죠. 이거는 정말 중증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여기에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제가 세법에 있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케이스가 현실적 퇴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할 때 암 치료하신 분들은 중증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연말정산 장애자 공제도 받고 하니까 세법에서 보는 장애자를 그 순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럼 3개월을 요양을 해요. 네. 그런데도 대표이사 급여가 똑같이 나갔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요양했다라는 게 입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원 급여 규정 같은 데 보면 뭐 요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뭐 기본급의 70%만 지급한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양을 했다라는 입증력을 갖고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해 놓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주택 관련된 예, 주택 관리라는 것도 약간 좀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그다음 반드시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것도 논쟁이 있죠. 집은 3억짜리 사면서 퇴직금은 30억을 정산받았다? 이건 이제 형식적으로는, 형식 논리로는 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입법 보완이 좀 되긴 하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돼서 이제 나와 있는 예규들을 보면, 그러면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주택이냐, 일주택이냐. 이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의지로 판 게 아닌데 내가 받아가지고 된 거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 임원의 전세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을 산 건 아니에요. 전세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 전세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퇴직 판정의 특례라는 규정을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임원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세자금도 해당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임원이 법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 이사님 하지만 뭐 실제는 근로자와 같은 그런 임원이라면 전세금도 해당이 돼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쟁은 이거죠. 이 사람이 등기 임원인데 실제는 사장님이 지시한 부장 같은 일을 해. 그럼 이 사람을 상법상의 임원으로 봐야 될 거냐. 지금 여기 말하는 전세보증금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근로자성 임원으로 볼 거냐 하는 논쟁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예, 이거 이해합니다. 법 적용이 애매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내 이름으로는 내가 살 수 없어서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주택을 난 모르고 샀어. 대출을 받아서 샀네. 그 차입금을 좀 내 퇴직금 받아서 변제하면 안 될까?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예규를 참조하셔서 그래서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같은 경우 뭐 어떤 어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난 내 자녀를 강하게 키울 거야. 그래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 20년 후에 임원시킬 거야. 뭐 좋습니다. 그 경영 철학 가치관 다 좋아하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요. 조금 더 스마트한
운용은 필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벌 기업들 자녀들이 보통 20대 후반에 임원이 되거든요. 네네. 임원은 바로 시키되 그 직원들 내에는 그냥 대리 주임이에요. 다만 임원은 어쨌든 임원 등기 임원이 되면 임원의 요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산다고 그럴 때 뭐예요? 퇴직금 중간용산을 할 수 있다. 근데 근로자일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임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공사 구분을 흐리멍텅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중소가족법인이잖아요. 네네. 중소가족법인이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소가족법인이라는 큰 그 어떤 기본적인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유연성 있게 판단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방송은 현실적 퇴직 사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